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도발적인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간간히 보셨듯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보기술이 발달한 나라인데도 길에서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못 찾기 때문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젊은 의사부대 굉장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도발적인 인터뷰라고 소개시켜드린 분은 속초의료원 응급의학 과장이세요.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속초의료원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한솔 과장님께서는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일하셨죠? 예, 맞습니다. 목동병원에서 일하실 때 그 전국 전공의 협의회 장,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협의회 장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레지던트들이 얼마나 잠도 모자라고 힘든데 그 자리를 한다는 건 사실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그때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 이제 전공의들이 한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되게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항상 미비하다, 항상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던 거고. 뭘 주장하셨어요? 잠을 좀 더 자게 해달라? 그렇죠. 뭐 하루에 36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는 환경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공의들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 36시간을 연속 근무해요? 예, 그렇죠. 24시간 당직 쓰고 어머. 이제 쉬지 못하고 또 12시간 정도를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계시고, 뭐 저도 주장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 회장에 나오게 되어서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하시니까 좀 뭐 목표하시던 걸 이루셨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이렇게 코로나 현장이 때문에. 너무 창궐해 있어서 저희가 그 현장을 맡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제가 비상사태여서. 예, 그랬었습니다. 아쉽겠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선생님, 응급실에서 폭행, 뭐 폭언, 뭐 주치의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서 다뤄지는데 선생님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일단은 뭐 뉴스에서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응급 의료진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주치자들이나 아니면은 또 환자들, 보호자들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좀 줄었어요. 이제 응급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처벌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폭언은 거의 뭐 일상이에요. 날마다 겪는 현장인 거고 그거를 저희가 그냥 감내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자조하면서 살 때도 많거든요. 뭐 그래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숙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폭언 정도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면 폭언, 폭행은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분들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술에 취해서 그런 경우가 거의 한 60%, 70%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경우는 이제 진료에 대한 지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불만족에 대한 부분들을 의료진에게 얘기를 할 때 뭐 제일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들 불만이 터져 나오면은 막 여기에 담지 못할 뭐 심한 욕들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저희도 의료진도 여기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냐, 다른 환자들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경찰을 부르게 되고 뭐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 지금 속초의료원 가 계신데 지방에 내려가서 지금 일을 해보시니 어떠세요? 예, 이제 대학병원에서만 계속 근무를 했다 보니까 이제 뉴스로만 접하던 지방 의료의 현실에 대해서 그냥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는 뭐 굉장히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점들, 그리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학병원에서만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역의 그 의료 현장을 접하시고 생각이 훨씬 더 풍부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 얘기하면서 같이 풀기로 하고 오늘의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듯이 지난 3월에 옥상에서 떨어진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길에서 2시간을 허비하다 사망했습니다. 이게 속칭 응급실 뺑뺑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체계가 발전한 나라에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선생님께 오늘 그 문제 여쭤보러 왔어요. 이 응급실 뺑뺑이 이거 왜 아직 이런 문제가 있나요? 뭐
아마 차차 풀어나가게 될 것 음. 같은데 아마 응급실 뺑뺑이, 뭐 뺑뺑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뺑뺑이가 되었던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병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4층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하면은 당연히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분이라고 할게요. 여분의 응급실 현장과 그리고 또 의료 자원들이 딱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응급실에서도 병환들, 뭐 중환들 뭐 뒤섞여가지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뭐 이번에 뺑뺑이라고 했던 여러 4군데 병원에서도 뭐 각자 다른 사정은 있겠지만은 아마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냥 중구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 저는 놀라워요. 이 선생님 말씀이, 우리 여과장님 말씀이 응급실에 중환과 경환 환자들이, 그러니까 중환자, 경환자 환자들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IT 기술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환자를 딱 받는 그 응급 뭐랄까 이송하는 저 분들이 IT 기술을 통해서 어떤 병원에 어떤 공간이 지금 있고 어떤 의료 자원이 있는지하고 환자하고 매칭을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앙의료원에서 관할하는 이제 그 응급의료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119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 수용을 하고 이제 병원 쪽에 수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까우니까 가게 되고 또 뭐 중증이라고 하면은 중증 병원에 먼저 문의를 해보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가 약간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송하시는 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나라에서 이런 환자가 접수가 됐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 안에서 어디로 가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진짜 훌륭한 IT 강국인데 이거를 왜 아직까지 2023년이 되도록 개발을 하지 못하고 실용화를 못 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선의 문제는 우리가 원래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우리 여과장님 모신 이유는 여과장님이 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 메이저 일간지에 칼럼을 쓰셔요. 근데 칼럼의 내용을 보고 제가 이게 대단한 분이다.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길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도 나도 응급실에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게 경증 환자는 이송 시에 거절할 수 있는 이송 체계의 개선과, 그리고 경증 환자한테는 응급실 이용 시에 본인 부담을 조금 더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 제안을 하실 때 생각이 어떤 거였어요? 수요가 너무 많이 초과하나요? 이제 제가 이제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환자들을 저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절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고 법으로도 위반이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는 거의 조건 없이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이 계속 이제 큰 병원, 대학병원, 뭐 조그마한 병원들도 되게 많지만 환자들이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오면은 뭐 이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뭐 빨리 입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그냥 퇴원해도 되는 환자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대학병원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이 바쁜 현장에서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공 시절 때 그런 일들을 겪었었고, 이제 뭐 칼럼에다 글을 쓰게 된 이유도 이제 이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있었던 이제 그 여고생의 사건이었고, 이런 일들은 사실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제가 확신하건대 이 문제들은 지난 10년간과 앞으로 일어날 5년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부분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이제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자극적인 글들을 썼게 됐던 거거든요. 아니요, 자극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보통
그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그 하시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아,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얘기해 봐야 되는 그 주제다. 물론 그것에 따르는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5년 더 심각해질 거다.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경증은 본인 부담 더 내세요. 그러면 일단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싫어해도 필요하다. 이제 이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면은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 판단하는 건 의사의 역할이지 않느냐.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경증이니까는 돈을 뭐 많이 내야 되고 중증이니까 돈을 적게 낸다가 아니라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경증으로 분류가 되어서 적절한 처치를 받고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비용이 더 부담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환자분들이 인지하는 것과 아예 그것들을 모른 채로 그냥 그렇죠. 와가지고 뭐 치료비가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라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응급실로서는 환자를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오면 거절할 수 없다. 네. 근데 이거는 그 입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가요? 이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권역 응급센터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관할을 하는 총대장 역할을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오는 환자들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역 응급센터나 아니면 기관 응급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봅니다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좀 되었고 그거를 119 선생님들도 이제 용인해서 이제 다른 큰 병원으로 아니면 전문 병원으로 이송을 해드렸었는데 올해 6월부터 지금 또 시행령이 바뀌게 되었어요.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조건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수용 거부를 의사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환자가 잘못된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그 책임을 그 병원도 아니고 이제 의사에게 짓겠다. 그 시행령이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통과가 그러니까 아까 되거든요. 그 여학생의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대구 지역의 4개 병원이 지금 행정명령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이제 보완한답시고 이제 거절을 못하게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아까 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시당초 환자를 그 안배하는 과정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앞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뒷단의 문제를 건드리니까 이게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책임 소재를 누군가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걸 회피하는 게 인간의 자연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 해결책 중에 하나는 이 응급 환자를 받고 안배하는 그 기능,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행정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강력해져야 된다는 뜻으로 들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중앙의 통제를 원래 좀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이게 그러니까 뭐 단기간적인 관점의 일과 그리고 이제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좀 불편함은 감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인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부분은 어찌됐든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좀 불합리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우리도 살고 환자들도 산다라는 거를 저희가 어필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함 감수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있긴 하지만 여 과장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 환자를 이송하고 안배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급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스스로의 자유를 그 정도를 우리가 헌납할 수 있는지를, 왜냐하면 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주 나타나니까 우리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내놓고 얘기를 할 때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예. 지금 속초 계시는 그 지역에서도 이 비효율성의 문제를 많이 느끼세요? 응급환자 비효율성? 예, 그렇죠. 저희 병원에는 이제 뭐 내과, 외과,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크게 이렇게 4개의 과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 자원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전문 응급진료죠. 전문적인 진료를 필요로 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전원을 가고 있는 병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중환이라고 판단하면은 무조건 그냥 큰 병원으로 보냅니다. 왜냐면은 이 환자는 여기서 치료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은 빨리 가시는 게 더 이 환자분을 케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의 응급 인프라뿐만 아니라 네. 의료 인프라도 지금 좀 굉장히 빈약하다고 느끼시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뭐 정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할 건데 지방에는 이제 뭐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보다는 환자들은 훨씬 더 적거든요.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그 안에서 몇 명 안 되는 중환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예,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역에서 지금 응급의학 과장으로 일하시면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 생각하고 느끼셨던 것들을 지금 저희하고 풀어주셨고 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국민들이 약간 듣기 싫어할 만한 그런 그 도발적인 그 해결책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계속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급히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책 결정하시는 분이나 국민들한테 뭐 좀 부탁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칼럼에도 잠깐 썼던 내용입니다. 이게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을 뭐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그런 환자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그 정책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환자분들께서 고통당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선생님처럼 전체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시는 분의 얘기를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잘 들어주십사 지금 그 부탁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우리 여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길에서 헤매다가 죽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맞아가면서 폭언을 들으면서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료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국민들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인력들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